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이번 6평이 좀 어려워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흡족한 어떤 그런 점수 상태에서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뭐 좀 한번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남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대박 났다, 잘 봤어, 이번 정말 그냥 막 정말 놀라운 점수를 얻었어,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맨날 망쳤다고 그러죠. 항상 그냥. 예. 수능이라는 건 뭐 지금은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었으니까 조금 논외입니다만 제가 영어 얘기는 좀 이따 따로 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도 다 어려운 거고 등급 컷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지금 지금 점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학을 여기를 가야 되겠다, 뭐 대학 가는 게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직 그 입시 과정의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부의 양으로 보자면 지금 한 30%나 되었을까. 그리고 6평 성적의 변화도 아주 크게 나타나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학원에서 입학한 어떤 그런 선배들 얘기를 우리 사회자분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애들, 뭐 몇 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은 애도 있습니다. 수능 전체 퍼펙트 만점, 뭐 1등급 이런 게 아니라 이선재라고 여기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전체 만점을 맞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6평, 9평에서도 그런 어떤 놀라운 성적 결과를 보여주고 기대를 가지게 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라는 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까지 가면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는 만큼 이렇게 상승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애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라고 합니다만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그 과목이라든가 전체 학습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잡힐 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는 마시고, 또 오늘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과 제가 앞으로의 어떤 학습 전략이라든가 이번 어떤 수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어떤 가이드와 팁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뭐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 재원생들 전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TV 중계가, 영상 중계가 돼가지고 애들이 강의실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될 거고, 또 주변에 이렇게 이런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데 오시지 못한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홈피에 이 동영상을 탑재합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금방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좀 이따 이제 우리 남영권 소장님은 수시와 관련된 어떤 정밀한 얘기, 자세한 정보들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좀 그런 거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을 다시 하고 싶으면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6평 분석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6평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학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줄기를 몇 가지 요점을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남인권 소장님이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 제 강연 듣고 계시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살을 붙이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와 어떤 그런 이런 것들로 더 이해를 시켜주실 거고, 또 수시 정시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수능 학습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6평 분석과 앞으로의 수능학습 전략, 그리고 남 소장님은 2부에서 그것이 수시 정시와 연결되는 부분, 이런 강연을 해주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평가원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도 얘기했을 거고요. 아마 좀 검색을 해보신 학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최근에 평가원 수능이라든가 실제 수능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고, 지금 물론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니고 가채점 결과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지금 가채점 결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의 수능에서 평가원 수능이나 실제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논외로 하고요. 국어, 수리가, 수학나가 1등급 컷이 전부 80점대로 내려간 건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88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리가나
국어가 전부 88점이 1등급 컷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1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별로 변동 없이 그대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인데 6평은 전 영역이, 이때 전 영역이라고 할 때 영어는 예외인데 영어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그 전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는 건 실제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유지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은 그냥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불수능이라고 그러죠. 불수능. 쉬운 수능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6평 수준에서 9평을 봐야 알긴 알겠지만 큰 변화 없을 겁니다. 어렵게 출제될 거고요. 이렇게 예측하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주 상세한 것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뭐 그냥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특히 주요 대학들 상위권 대학에서는 영어가 학생들을 걸러내는데 큰 역할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서 점수 차가 없게 되면은 입시에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이 그 전국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학생들이 응시를 해가지고 대학 어떤 입학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건 딱 한 번 보는 건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보다 쉽게 출제될 때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아지고 만점자가 너무 많아지면 상위 대학들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만점자가 너무 많아지면 알 수가 없잖아. 막 한 과목에 만점자가 옛날 기준으로 막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온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만점자 1등급이 아니라 만점자가 영어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외에 다른 과목에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점수 차를 정확하게 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변별력 확보의 측면에서 확보.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변별력 확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015년 입시까지는요. 2015년 입시까지는 막 그 정치적인 압력, 애들에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그 어려운 공부 시키지 말아라. 사교육 많이 시키지 말고 쉽게 문제 내가지고 대학에 쉽게 들어가도 해라. 이명박 정권 때부터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EBS 문제를 거의 베끼는 수준에 막 이런 식의 출제를 해가지고 막 만점자가 한 과목에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입시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이게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이 한 문제 실수를 해가지고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말하자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역으로 보자면 갑자기 막 대박을 내가지고 뭐 점수를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애들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떤 공정한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는 너무 쉽게 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성적을 제대로 못 얻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별력 확보와 아울러서 뭔가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간의 어떤 그런 변별성과 아울러서 갑자기 내가 두통이 생기네. 이상해. 머리가 아프네. 잠깐만요. 이상해. 아까부터 내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예. 그 EBS 얘기를 제가 하다 말았는데, 그 EBS를 막 이렇게 베끼는 수준으로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많은 애들의 만점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입시에 혼란이 빚어져가지고 한 2년 전부터 2016년 입시부터는 EBS 연계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문제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변형을 시키고 배경식도 확장을 하고, 가령 문학작품 같으면은 앞부분에서 그 작품의 어떤 그런 그 지문을 다루었다면 EBS 교재에 나오지 않는 뒷부분의 지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EBS 연계에 일정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 이런 경향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 확보, 점수 분포를 고르게 해가지고 대학에서 학생을 좀 쉽게 선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EBS 연계를 너무 강력하게 시켜가지고
만점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 EBS 연계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베껴서 되고 암기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공부하도록 해서 출제하는 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문제를 EBS 교재를 연계시키기나 하되 약간 변형시켜서 되겠다는 이런 취지. 이런 것들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6월 평가원이 되었던 9월 평가원이 되었던 실제 수능이 되었던 간에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난이도로 이렇게 쭉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이 그렇게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선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그런 어떤 시험인데 이걸로 볼 때 9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든 부모님들이든 너무 쉬운 수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수준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시생 분석은 이건 뭐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그 6평 응시생 분석을 볼 때 지금 그 수험생 숫자가 제일 막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실제 수능 응시인원도 줄 거고 평가원 수능 응시인원도 물론 줄었죠.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를 해볼 때 지금 그 이과가 조금 더 대학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교육기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과에서 대학 가기가 좀 더 동일한 어떤 성적대에서 대학 가기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자연계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번 6평의 응시생 분석을 볼 때 인문계는 작년 6평에 비교해 볼 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이렇게 줄었는데 자연계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 이제 수시라든가 정시에 입시에 가서 물론 이제 개별적인 대학이라든가 그 학과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인문계는 응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할 겁니다. 컷이 떨어지고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대학 들어가기가 수시나 정시에서. 근데 자연계는 예년과 비슷하다. 작년과 컷이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연계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문계는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고요. 컷이라든가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다. 자연계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동일한 성적대에서는 옛날에 어떤 그런 그 대학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쉬워질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슬슬 구체적인 어떤 6평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제가 이렇게 이제 과목별이라든가 전체적인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6평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과목별 학습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6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성적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적 변화가 매우 크다. 성적 변화가 크다. 이거를 명심을 해 주시고. 이때 성적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승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떨어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6월 평가원 시험보다도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아니, 시험 보는 애들은 똑같은데 상대평가니까 올라간 만큼 떨어질 거고, 뭐, 문제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애들이 성적이 상승하는 애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능 응시의 모집단이 바뀌기 때문인데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안이고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친척이라든가 아는 친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집 애들 중에
6평이라든가 9평, 평소에는 막 시험도 잘 보고 뭐 모의고사도 잘 보고 그랬는데 실제 수능 시험을 망쳐가지고 대학 가는 과정이 막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걔가 특별히 심리적으로 허약하고 실전 수능에 막 그냥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두드러지게 약하고 그래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가 전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애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6평 응시 인원입니다.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요. 이 집단이 똑같으면은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니까 전체 애들의 분포가 동일하니까 떨어진 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집단이 바뀌어 버린다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이거는 어떤 한 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6평 응시 인원 중에서 약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재학생들, 수능 포기자가 출연합니다. 수능 포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뭐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애들. 6평까지는 그냥 봤지만은 뭐 6평 보고 9평 보니까 내가 수능 시험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난 대학 가는 거 포기할래. 이런 애들이 매해 고정적으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이렇게 한 10% 가까이 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6평까지 시험을 안 봤던 애들, N수생들이죠. 재수생 이상의 얘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숨어서 재수하면서 6평을 안 본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수한 집단들입니다. 우수한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애들이 수능에서 더불어 출연합니다. 한 5만 명 정도. 매해 6평과 비교를 해볼 때 재수생 6평을 응시했던 N수생, 재수생 이상의 인원들이 실제 수능에서 5만 명 이상 항상 추가됩니다. 위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위치, 2등급 위치에 있었다, 3등급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위로 애들이 올라가고 밑에는 잘려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성적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은 훨씬 더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6평 수능에 만족하실 리가 없겠지만 더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해가 더 많이 훨씬 더 올라가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런 성적 변화를 볼 때 특히 이번 6평을 약간 좀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재수생이나 재수생들 중에 그런 애들 많습니다만 재수생이나 재학생들은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점수 지키기가 힘들고 나중에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무시무시한 재수생들, 연고대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놈들, 아주 진짜 재수 없는 놈들, 이런 재수 없는 애들이 등장해가지고 내 점수를 다 빼앗아가게 되겠다는 거,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단어로 써드릴게요. 나중에 그 애들한테 기억시킬 수 있도록.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 자만은 금물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막 기적을 이룬 애들 수능 만점을 얻은 애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아이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몇 년 전에 23등급 올린 애가 있습니다. 수능을 23등급. 전 수능의 영역을 7등급, 8등급, 9등급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1, 2등급으로 다 올렸어요. 도대체 23등급을 올리려면 한 과목에 몇 등급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담 쌓고 살다 성균관대 갔는데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6평부터 성적을 이렇게 바로 올린 게 아닙니다. 6평 때는 뭐 얘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성적 올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과목별 학습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6평의 문제를 분석을 해볼 때 모든 과목에서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수능은요, 그 문제 뒤에 있는 기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응용을 해가지고 출제하는 게 전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EBS 연계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콘텐츠가 이렇게 딱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단순하게 문제의 답을 외우거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리, 개념, 공식,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과목을 불문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학습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 이거는 뭐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계는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EBS 연계교재에서 보았던 지문이 영어라든가 국어에서 출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문 이해라도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EBS 연계교재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특히 기본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스님들이 다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은 수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문제은행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출제되었던, 몇 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씩 변형을 시키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에 우리 뭐 재원생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원생들의 공부하는 어떤 그런 그 학습 시간에 어떤 그런 상당 부분이 기출문제 연습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학습 코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기존 수능이라든가 기존 평가원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한 원리학습, 개념학습. 이 원리와 개념이라는 거, 요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원리와 개념. 이 원리와 개념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의 답이 이게 되었구나, EBS 교재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공식,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절대 문제풀이식이 되면 안 된다. 문제풀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저는 이제 언어 선생이었으니까, 국어 선생이었으니까, 요즘은 언어라고 안 하고 국어라고 하는데, 문학작품이, 어떤 문학작품이 출제가 되었다, 소설이 출제가 되었다, 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그 소설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 제시된 어떤 그런 지문의 대목만 알아가지고 이 대목에서 이 등장인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작품의 앞뒤 부분 전체의 맥락을 더 많이 공부를 확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서 원리학습, 개념학습,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진짜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팁을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이 5번항과 6번항이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팁이 아주 핵심이 될 겁니다.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가장 성적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 인풋, 내가 투입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 결과가 가장 좋아지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련스럽게 막 아무거나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에 와가지고 왜 이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졌냐 하면은, 최근 수능의 출제 방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 공통됩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수능의 출제 방식인데, 탐구는 50점 만점이고 국영수는 이제 원점수로 따질 때 100점 만점입니다만, 이게 이제 전체 국영수로 따져가지고 100점 만점을 그 도형으로 나타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원점수로 따져가지고 한 90점가량, 90%, 한 90% 정도는 기본 문제입니다. 90%의 기본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면은 점수 얻을 수 있다. 특히 EBS 교재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가능하다. 이런 어떤 애들한테 심리적 상처를 주지 않고 공부에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들, 교과서의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고 EBS 문제 열심히 풀면 득점할 수 있는 이런 기본 문제들로 다 구성을 한다고요. 알았죠? 옛날에는 이런 기본 문제 구성이 100%인 적도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만점자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막 엄청나게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고 막 그냥 입시에 혼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한 2년 전부터 10%의 기본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 요거를 모든 영역과 상관없이 한 3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고난도 문제라든가 기본 문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야 돼서 짐작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EBS 비연계입니다. EBS 교재를 공부해도 풀기가 힘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요거는 EBS 연계입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깐 칠판 보시고요. 이 10%의 고난도 문제, 이거를 기어이 잡아먹으려고 공부를 하다가 이걸 놓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학습의 중심은 여기다 놓아야 되고, 특히 내가 성적의 수준이 최상위권이 아니다, 상위권이 아니다, 내가 스카이가 목표가 아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학습의 중심을, 이거는 이때 학습의 중심을 둔다는 건 내가 중위권이나 하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반드시 이 공부는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요거는 EBS 교재 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 원리 이런 걸 충실히 공부하는 거고, 위에 건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 EBS에 그 출제되지 않는 그 과목이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에서 찾아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다른 참고서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선택의 문제. 그런데 적어도 위에 플러스 공부를 할 때는 밑에 공부가 튼튼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되고, 이게 완전한 자신감을 가질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섣불리,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걸 다 맞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목표가 인서울이다, 목표가 아주대학이다, 목표가 경기대학이다, 이런 학습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은 그런 목표를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아주 까다로운 수학에서 여러 어떤 기하와 벡터라든가 미적의 고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문제라든가, 무슨 국어에서 고전의 지문을 막 어렵게 비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굳이 특정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위권과 중하위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10%까지 공부해야 되는 애들은 수험생의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학생들의 숫자 비율로 볼 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데 이 상위권의 방식으로 애들은 대부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희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잘하면 대박 내고 스카이에 갈 거야. 대부분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 밑에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하위권은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플러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원리학습. 상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하되 플러스 고난도 문제풀이, 심화학습, 배경지식 확장, 영어 같으면은 훨씬 더 독해의 수준이라든가 단어의 폭을 넓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경지식을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EBS 교재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화학습, 배경지식 확장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문제 구성표에서 90% 이것만 다 득점해도 기본적으로 2, 3등급까지는 다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 3등급까지 다 갈 수 있다고. 나는 1등급 아니면 목표가 없다. 현실적으로 1등급 수준의 대학만이 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심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이 문제의 성향을 너무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죽겠네. 두통약 하나 먹고 들어올 걸. 이상하게. 과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학습시간 배분.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중학생 자녀가 있다거나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면 지금부터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특기생으로 뭐 어쩌고 그런 거 뭐 어떻게 적당히 잘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요령 부리면 안 되고 공부를 하는 건 미련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 학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대학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학교의 시험을 어떤 과목이든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골고루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여러 과목을 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생이나 고3 지금 여기 와 있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지금 영상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재수생들의 현실적으로 이제 곧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전에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멋진 어떤 그런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다 잘 얻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뭔가 노력의 시간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정은 딱 돼 있고 11월 16일 날 되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 성적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요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스럽게 아무거나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어떤 시간이 주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때 과목별 우선순위라는 거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학력고사 세대라든가 수능 초기 세대 같은 부모님들 세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의 입시 구조로는 이 과목별 우선순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능 등급으로 따져서요. 수능 등급으로 따져서 제가 지금 이 칠판에 써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면 그래도 상당히 지금 입시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학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영수 탐구를 가령 1, 3, 1, 3을 얻는 것이 100분위 총합이라든가 표준점수 총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똑같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똑같더라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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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고3 학부모님이나 재수생 학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어떤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입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체 성적이 총합이 똑같다 하더라도 100분위 점수라든가 표준 점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른쪽보다 훨씬 더. 이거는 밑에 뭐 이런 등급만이 아니라 밑에도 똑같은 겁니다. 24를 얻는 것이 3333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아주 혼란스러운데 지금 세 번째 쓴 게 지금 영어 등급을 국수 영순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임의의 어떤 그런 한 과목을 그냥 무작위 한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4과목을 등급을 1313을 얻는 게 222보다 2424를 얻는 게 3333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을 따질 때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1등급 2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등급 2개 찾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렇죠? 이 1등급 2개는 수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시만, 가령 여기서도 2등급 2개, 수시에서. 여기는 없잖아, 2등급 2개. 그렇죠? 수시만 그런 게 아니야. 정시에 가가지고도 우리 대학은 이 과목과 이 과목만 반영하는 전형. 이런 거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교적 잘 본 시험을 중심으로 성적 산정을 하는 그런 대학과 그런 과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는 것보다는 물론 4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과 과도 있지만 3과목 반영하는 대학, 2과목 반영하는 대학, 지금의 입시는 뭐 온갖 이런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성적표를 쥐었을 때 레귤러한, 아주 이렇게 고른 성적보다는 이레귤러한, 들쭉날쭉한 이런 성적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들쭉날쭉할 때 이렇게 뭔가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튀어나온 성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과목 다 골고루 잘해가지고 다 2등급 얻어야지 하는 것보다도 특정 과목에 중심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1등급을 얻고자 하는 과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입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과목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공부하고 어떤 과목은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많이 배분하고 적게 나누는 것 뿐이지,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배분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거는 오로와 나싱이 아니라는 거. 오로와 나싱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2과목은 내가 수시에서 전략 과목이고 정시에서 이 2과목 반영하는 대학 무슨 내가 지원할 거니까 나머지 과목은 필요 없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 가는 과정과 공부한다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참 묘해서 내가 이 2과목을 잘 보겠다 공부해가지고 꼭 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참 이상하게 버린 자식이 효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포기하고 있던 과목이 의외로 또 대박내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대학 어떤 그런 지원에, 지금은 대학 원서를 많이 쓰잖아요. 수시부터 수시 6번을 쓰고 정시에서 3번을 쓰고 9번을 쓰게 돼 있잖아. 9번의 구성을 하다 보면 내가 버린 과목이 꼭 그 입학 전형에 끼어 있는, 꼭 거기에 반영이 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그런 면에서 절대 오로와 나신 게임을 하면 안 된다. 2과목이나 뭐 이런 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과목의 성적이 또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이라는 거 잘 올라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골고루 공부는 해야 돼. 편식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의 배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의 배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목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 관련 과목.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최저학력 관련 과목. 그러니까 우리 대학 이과는 1등급 2개 이상이 조건입니다. 우리 대학 이과는 이거는 무슨 논술은 아주 강하고요.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에도 대부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어 절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연대는 본래 이게 세요. 본래 이게 아주 셉니다. 네 과목 합이 6이니까 연대는 뭐 본래 엄청나게 굉장히 세고,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고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또 이렇게 수시 최저학력 조건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조건을 통과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엉망이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전략적으로 한 두 과목 정도를 잘 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 중점을 두고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내가 강점을 지닌 과목, 수시에서 최저학력 조건과 관련된 과목,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그 다음에 정시에서 가산점 부여하는 과목. 주로 수리가라든가 이런 데, 탐구라든가 이런 데, 가산점 부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과 과중에서는 국어라든가 영어에서도 가산점 부여되고, 이런 경우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많은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자기가 보는 시험에 모든 수능 과목에 만점을 받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능력으로 볼 때 수능 만점을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냉정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시각과 부모님이 그런 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이 어려운 어떤 그런 입시의 과정을 한 번 더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갈 거야.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연대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야. 안 돼. 버려야 돼. 그런 생각 아셨죠? 버려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등급 2개라도 맞자, 3등급 2개라도 맞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과목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자. 다른 것들은 보조로 이렇게 받치면서 가자. 이런 어떤 현실적 판단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습량을 조금씩 학습 시간을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50분이 나지 않았네.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영어가 올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는 지금 나눠드린 표에 등급 컷이 안 나와 있죠.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9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1등급이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고,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발표가, 6평 결과가 아직 이제 좀 있어야만, 6월 한 20 며칠 정도 되어야만 아마 성적표가 개인적으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제 통계 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입시 전문기관들의 조금씩 기관들마다 추산 수치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번 6평에서는
한 10% 정도? 10% 조금 넘는 수준의 애들이 90점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1등급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수능은 한 7점 몇 프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6%에서 7%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그 90점 이상의 애들이 퍼센테이지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차지했으니까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출제해야 절대평가에 그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애들한테 1등급을 주고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고 절대평가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뭐 4% 1등급 주는 것보다 더 이렇게 90점 그 이상이 더 숫자가 줄어버리면 말이 안 돼버리잖아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그런 면에서 영어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아마 한 10%에서 15% 정도 1등급이 나오도록 90점 이상이 나오도록 조절하지 않을까. 너무 쉽게 출제하는 것도 또 문제는 있죠. 애들의 학습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는 영어는 평이한 출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1등급이 전체 응시생의 한 10%에서 15% 되는 수준. 두 번째, 우리나라 영어 시험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등급에 진입하거나 혹은 뭐 2등급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등급 진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면 1등급이지 대충 하면 2등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만만하게 보면 그 좋은 등급 진입을 좋은 등급 획득을 쉽게 보면 안 된다.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명심해 주시고 좋은 등급 획득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보고 나야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냥 영어는 뭐 그냥 대학이 그냥 뭐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대학 입시에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정시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영어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서울대라든가 고대처럼 완전 무시해버리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갈 만한 수준이고 어느 대학이 원서를 쓰게 될 것 같다. 이걸 중심으로 영어에 대해서는 좀 학습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드릴게요. 지원 대학과 관련하여 영어학습의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교재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요거. 8페이지. 일단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7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표 2-13 주요 15개 대학 수시 모집 영어 절대평가 활용 방법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은 수시에서 필수 충족 등급 설정해가지고 성경관대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영어는 무조건 2등급이 돼야 된다. 의예는 1등급이 돼야 된다. 연대는 2등급이 돼야 된다.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원서를 쓸 생각이다 그러면은 영어는 무조건 이제 이 등급 안에, 이 등급이 안 되면 다른 과목이 무슨 천하 별을 딸 정도로 그렇게 성적을 얻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영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표 2-14 한번 보세요. 수능 영역별 반영별 및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 거기 제가 몇 개 대학만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간에 고려대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고려대는 1등급이 0점이고 2등급이 감점 1점, 3등급이 감점 3점, 4등급이 감점 5점입니다. 그렇죠? 감점 하나만 하죠. 그렇죠. 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는 영어는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성적 반영을 이게 절대평가되면서 우리 대학은 영어 성적이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세 칸 아래 서울대 한번 보세요. 서울대는 더 심합니다. 서울대는 1등급이 0점이고 2등급이 마이너스 0.5점, 3등급이 마이너스 1점, 4등급이 마이너스 1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영어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서울대에서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가 연대 한번 보세요. 연대는 1등급이 100점 만점이죠. 2등급이 95점이죠. 3등급이 87.5죠. 4등급이 75죠. 보고 계십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영어 실력은 돼야지 영어가 이렇게 밑에 등급으로 떨어지면 우리 대학은 받지 않겠다. 그런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2대 한번 보세요. 2대 100점, 95점, 87점, 2대 250점, 240점, 230점, 220점. 맞죠? 210점, 200점. 10점씩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대라든가 연대라든가 무슨 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영어를 정시에서 상당히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영어를 무시하는 고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서강대도 별로 서강대도 100점, 99점, 98점, 97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감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학에 내가 원서를 쓰게 될 것 같은가 여기에 따라서 영어 학습의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 그냥 거기 있는 도표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냥 영어 중시 대학이 있고 영어 무시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자, 영어 무시 대학이 지금 우리가 본 바 서울대, 고대, 서강대 이런 데죠. 그렇죠? 네. 등등이고 연대, 이대, 경희대, 숙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참고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될 것 같은가. 물론 이제 그 아래쪽에 대학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보면서 영어 학습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영어를 완전히 좀 비중을 확 줄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런 어떤 전략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우리 남 사장님이 또 수시와 관련된 긴 얘기 하셔야 되니까 사실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을 텐데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평 점수 결과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네, 전혀 만족하지 않으시죠? 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금 대학을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다. 너는 그냥 인생 포기해라. 그냥 대학 포기해라.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은 충분하다. 제가 6평 결과에 굉장히 좌절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원장실 이렇게 녹화하고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재수생이라든가 고3이라든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장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애들 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너 고3 되어서 재수생 되어서 얼마나 공부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규반에 2월 15일 날 정규반에 입학한 애들 2월 15일과 3월 1일에 우리가 2번 개강을 했는데 입학한 애들은 6월 평가원이 6월 1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한 3월에 입학을 했으면은 3월, 4월, 5월 3달 공부했네. 그렇죠? 그렇죠? 3달이나 3달 반 공부했죠.
1월 달에 선행반부터 공부한 애들은 5달 공부했습니다. 6월 1일까지. 그렇죠? 고3이 된 애들도 그 정도 공부했죠. 3달에서 5달까지 공부하고 수능에 대박나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꼭 무슨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수능 시험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몇 달을 아무리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몇 달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까? 잘못된 거죠.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 안 되죠. 더 해야죠. 제가 애들에게 던지는 반대 질문이 그거라고요. 너 얼마나 공부했어? 이제 몇 달 공부했잖아. 몇 달 공부 가지고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공부한 애도 있습니다. 인생은 긴 승부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애가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치하는 친구입니다만 아주 학생운동하고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고생도 많이 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지금 뭐 정치권에 있습니다만 쓴 책이 꾸준함을 이길 어떤 재주도 없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뭐 서울대 나오고 공부도 잘했고 뭐 학생운동하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만 걔 인생의 신조가 뭐냐면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함을 이길 어떤 재주도 없다. 몇 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좋다 나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능력은 더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3, 6, 9, 11월 수능. 이런 어떤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학습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뒤로 가면서 시간에 쫓길수록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뭔가 학습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참 이상하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학교 시험 볼 때 그렇게 맨날 계획표 짜도 그 계획을 그대로 수립을 못하다 꼭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하게 되잖아. 참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시험 시간이 쫓기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은 이거 진짜 완벽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나한테 1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 2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 뒤로 가면서는 막 그냥 쫓기게 되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잖아. 학습 정보들이. 공부를 하는 건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절박한 어떤 상황이 되면, 물론 평소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절박한 어떤 그런 심리적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훨씬 더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느긋하게 학습에 임하지 않고 긴장해가지고 임하니까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그게 점점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 공부한 것보다는 뒤에 공부한 게 훨씬 더 성적과 연결이 많이 되고 많은 양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충분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친구들이 100m 결승점에 있는 테이프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 테이프 너머를 보고 달립니다. 항상 그 결승점을 최대 스피드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고, 뭐 구평 결과까지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재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재학생과 재학생 부모님들에게는 혹시 그렇게 완주해서 실패하면 또 1년 더 달리면 됩니다. 뭐 제가 악담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재수하면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우리 학원 보내세요. 많이 올려줍니다. 우리 학원에 성적이 아주 좋은,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요. 우리 지금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원 재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학할 때 전액 장학금 수준으로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전액 장학금 수준에 들은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원장님 아무도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으로 전액 장학금 받는 애들 6월 평가원 성적으로 3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재수하면 성적 많이 올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노하우와 이런 요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재수생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동안에 가진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스님들이 단결해서 이끌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믿어주시고, 우리 그 남소장님 강연 뒤에 의심해서 수시와 증시 전략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